아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던 분이 소주에 어떤 걸 딱 섞어서 바른 뒤에 며칠 만에 일어나 걸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원 다녀도 낫지 않고 약 먹어도 소용없다며 포기하던 어르신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그분의 변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듣다 보면 아마 주변 가족에게도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밤마다 허리 붙잡고 주무시는 분들, 계단만 내려가도 무릎이 시큰한 분들, 진통제 없이는 하루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방법을 잘못 쓰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정확한 비율과 순서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노년 환자분들의 허리랑 무릎 통증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생활요법과 실제 사례를 제 경험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소주에 특정 재료를 넣어 바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생활요법이라는 점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허리와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 그리고 왜 이러한 방법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지 배경을 먼저 설명한 뒤 실제 환자 사례와 일상 속 적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허리와 무릎 통증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뼈와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근육은 조금씩 위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증이 더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8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평소처럼 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근육을 많이 쓰는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심했지만 평소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이 통증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증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닌 마음과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관찰한 또 다른 사례는 74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평소 부부가 함께 산책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점점 걷는 거리가 줄고 가족과의 외출도 꺼리게 되셨습니다. 남편분은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랐지만 점점 아내의 표정과 움직임에서 통증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통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근육 강화 운동, 올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보조적 외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시도하는 보조적 외용법 중 하나가 바로 제목에서 보신 방식입니다. 소주에 특정 재료를 넣어 허리나 무릎에 바르는 방법인데 사용 목적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국소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한 사례를 보면 한 분은 처음 시도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저녁 시간에 잠들기 전 통증으로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무릎 통증이 심해 밤에 잠을 설치곤 하셨는데 외용법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통증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근골격 상태, 피부 민감도, 기존 질환, 여부 등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작은 부위에 먼저 적용하고 이상 반응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 농도와 사용 빈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반드시 외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내복이나 섭취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 통증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이나 외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일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발목과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벽을 밀면서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 등은 통증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통증을 단순히 참지 말고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처음에는 약을 찾거나 가만히 누워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육 위축과 관절, 경직을 가속화시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용법과 함께 적절한 움직임, 스트레칭, 근력 강화, 그리고 필요시 전문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통증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요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 한 분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 평소 즐기던 가족 모임에도 잘 참여하지 못하고 점점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남편분은 처음에는 단순한 나이 탓으로 생각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두 분 모두 체감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허리와 무릎, 통증은 부부나 가족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소소한 일상에서도 불편함이 누적되며 부부간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생활요법은 단순히 통증 완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며 지지와 동반 효과를 얻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나가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 관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 관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외용법만이 아니라 통증 관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 상태, 혈액순환, 생활습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주 외용법을 활용할 때도 전체적인 생활습관과 근력 유지, 적절한 움직임과 가족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증 완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관리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첫 단계로 허리와 무릎 통증의 원인 이해, 생활 속 증상 관찰, 외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심리적 영향과 가족관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소주 외용법을 준비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 단계별 실천법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안전하게 적용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관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처럼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부부와 가족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하며 느낀 점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허리와 무릎 통증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생활 속 작은 습관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외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안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넷째, 통증은 신체뿐 아니라 심리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과 함께 관리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꾸준히 관찰하고 조절하는 것이 노년기 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통증의 원인과 배경, 환자 사례, 생활 속 영향, 외용법의 보조적 역할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주 외용법을 실제로 준비하고 적용하는 방법, 피부 안전 확인, 적절한 사용량과 빈도, 단계별 실천법, 그리고 함께 병행하면 좋은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게 따라하면서 통증 완화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소주를 활용한 외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를 안전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안내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 정도의 알코올 농도를 유지하면서 허리나 무릎 부위에 바를 만큼만 소량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넣는 재료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 천연 재료를 선택하되, 반드시 개인 알레르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허리나 무릎 주변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처음에 준비 단계에서 급하게 바르다가 피부가 붉어지고 약간 따가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작은 부위에 테스트하고 5분 정도 반응을 관찰한 뒤 이상이 없으면 넓은 부위에 바르도록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방법 역시 단순히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라면 척추를 따라 양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무릎이라면 관절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펴 발라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여드린 동작을 따라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하셨지만 몇 차례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는 방향과 강도를 감각으로 익히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마사지 강도를 너무 세게 하지 않고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용법을 적용할 때는 사용 빈도와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한두 차례 정도가 적당하며, 자기 전이나 스트레칭 후처럼 근육이 어느 정도 이완된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바르는 습관을 들이면서 허리 통증으로 뒤척이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무릎 통증이 심한 날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통증 조절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증상과 생활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용법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허리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외용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동작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벽에 등을 대고 상체를 밀며 허리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 등이 대표적입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근육이 점점 강화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체감합니다. 생활 속에서 통증을 완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 습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무릎 굽힘 등은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평소 장을 볼 때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쪽 손으로만 들고 다니셨는데, 그 습관 때문에 허리 좌우 근육 균형이 깨져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는 양손을 사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누어 들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 76세 여성 환자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저는 외용법과 함께 부부가 함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게 산책을 하는 등 통증을 관리하는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관리하면 통증 자체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외용법을 적용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통증 완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빨리 기대하다가 포기하시기도 하는데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량씩 바르면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증이 점차 줄어들면서 부부와 가족의 일상 활동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외용법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 특정 질환이 있는 분, 약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먼저 의사와 상담한 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도록 안내합니다. 외용법은 어디까지나 생활 보조 수단이며 전체 통증 관리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와 적용, 단계별 실천, 주의사항, 생활 속 병행 방법까지 정리하면 외용법을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효과만 바라보지 않고 꾸준히 관찰하고 생활 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줄고 삶의 질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십니다. 특히 허리 쪽은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습관이나 관절 구조 변화가 맞물려 통증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잠깐 괜찮다가 다시 도지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며칠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바르는 방법이나 온열 자극을 병행했을 때 확실히 호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젊을 때부터 식당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었는데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허리 쪽 신경이 예민해지고 주변 조직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걷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누웠다가 일어날 때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새벽에 잠깐 돌아눕기만 해도 깨는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약물과 주사 위주로 치료를 진행했는데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외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안내드렸습니다. 소주를 이용하는 이유는 알코올 성분의 침투력과 휘발성이 있어서 피부 표면 온도를 조절하면서 혈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특정 식물 추출 성분이나 기름 성분을 함께 담가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그 성분을 흡수해 근육과 관절, 주변으로 따뜻한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에게는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는 재료를 추천드렸고 직접 준비하는 대신 주변 지인이 담가둔 것을 가져오셔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서 땀이나 로션 같은 이물질을 제거해야 흡수가 원활합니다. 그 위에 적신 거즈나 면 수건을 올리고 일정 시간 덮어둡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문지르거나 손으로 바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휘발 속도가 빨라 자극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천을 대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오래 두면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당길 수 있어 상태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허리나 무릎처럼 뼈와 근육이 함께 있는 부위는 최소 2~30분 정도 유지해주면 좋고 그 뒤로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식당 일을 하셨던 분은 저녁에 씻고 나서 누우기 전에 적용했고 아침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일주일 정도 반복하면서 통증 강도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가장 달라진 점은 자다가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아침에 허리를 세울 때 덜 뻐근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만으로 완전히 낫는 건 아니고 걷기나 자세 교정, 체중 관리 같은 요소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용 방식은 몸속 장기나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바로 해당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연세 많은 분들도 거부감 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무릎 퇴행성 변화가 있었는데 허리도 같이 아픈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강 주사도 맞으셨고 진통제도 복용했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하셨죠. 이분은 움직임 제한이 심해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이 굳고 통증이 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랑 무릎 부위에 각각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담가둔 것을 2병으로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료 농도와 발효 시간을 맞게 조절해야 자극이 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너무 독하게 담그는데 그렇게 하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최소 보름에서 1달 정도는 두고 쓰는 게 가장 무난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피부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건성 피부이거나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로 닿지 않도록 거즈를 한 번 더 접어서 완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알코올 냄새가 불편하거나 집안에서 냄새에 민감한 가족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적용하고 환기를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예전에 한 남성 환자분은 무릎에 붙이려고 했는데 아내분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셔서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가르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전용 용기에 담아서 화장실에서 준비하는 방법도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어야 꾸준히 하게 됩니다. 또 허리에 적용할 때는 척추 중앙보다는 주로 양옆 근육이나 허리 위쪽 엉덩이와 이어지는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정중앙이나 뼈 부분을 만지려고 하는데 실제로 염증이나 긴장이 생기는 부위는 주변 근막과 근육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직접 손으로 짚어보면서 아픈 지점을 표시해드리고 그 위치 중심으로 면포를 대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뼈가 직접적으로 자극받지 않으면서 근막 이완 효과가 나타나고 혈액순환이 돌아오면서 통증 신호가 완화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방식은 침이나 부항 같은 시술 방식과도 원리는 비슷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집안에 바닥에 앉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나 소파에 오래 기대 앉는 분들은 허리 뒤쪽 근육이 짧아지면서 긴장이 심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낮 시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도 반복하면서 따뜻한 찜질팩이나 수건을 곁들이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안쪽 장기 냉증이나 하체 순환 문제를 겪는 분들도 허리 쪽 온열 자극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다고 하셨는데 허리와 배 주변을 외용으로 관리하면서 한겨울에도 수면 양말 없이 주무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식습관이나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수분이 적으면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 더 쉽게 뻣뻣해지고 관절 연골의 마찰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나눠서 조금씩 마시도록 하고 염분 많은 음식이나 튀긴 음식은 줄이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 조정과 외용 관리가 맞물리면 허리 통증뿐 아니라 무릎이나 고관절 쪽도 점차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부터는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앉았다 일어나기, 누워서 다리 들기 같은 기본 움직임부터 시작하면서 외용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면 자세와 체형입니다. 밤에 허리가 꺾이거나 뒤틀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염증이 심해져서 외용을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베개 높이나 매트리스의 단단함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침대가 몸에 맞지 않아 허리 통증이 반복됐는데 외용제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엉덩이 아래 얇은 쿠션을 넣어 체형을 잡아주자 훨씬 빨리 통증이 누그러졌습니다.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을 같이 맞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주에 뭘 넣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극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농촌이나 어르신들 사이에서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중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많이 봤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체질과 병력에 맞게 응용하셔야 하고 특정 약초를 쓰는 경우에는 복용약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권했던 방식은 가능하면 독성이 없는 재료 위주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비율로 담가 오래 숙성한 다음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된 재료들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며칠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허리 외에 무릎이나 어깨에도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집안 환경이나 몸 상태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방식도 함께 풀어드릴 텐데 아예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원리만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맞게 조정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셨다면 다음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 상황에 맞춰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담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준비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실수했던 부분과 그걸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허리 통증뿐 아니라 무릎이나 엉덩이, 어깨처럼 관절 주변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소주에 넣는 재료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극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알코올과 섞였을 때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오는 재료여야 하며, 셋째로 냄새나 독성이 심하지 않아 일상에서 다루기 편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했던 방식은 몸을 덮이고 혈류를 자극하는 계열의 식물이나 뿌리, 기름 성분이 있는 열매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민간요법에서는 여러 재료를 섞어서 담그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비를 할 때는 유리병이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알코올과 장시간 접촉하면 성분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주 도수는 너무 낮으면 침투력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높으면 피부 건조나 자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도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글 때 재료를 너무 잘게 자르기보다는 살짝 칼집을 내거나 크기에 맞게 나누어서 넣는 방식이 더 유효 성분이 안정적으로 우러납니다. 보통 실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한 채로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두어야 하고 중간에 흔들거나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환자분은 조급한 마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꺼내 쓰셨다가 자극만 있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숙성 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다시 사용하니 그제서야 따뜻한 느낌과 뻐근함이 풀리는 효과를 체감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갑게 보관했는데 그렇게 하면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차가운 온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서늘한 실내나 베란다 한쪽에 두고 숙성하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손에 묻혀서 문지르는 방식은 표면 자극은 줄 수 있지만 깊이 전달되기에는 시간도 짧고 흡수도 불균일합니다. 그래서 얇은 면 소재의 천이나 거즈를 이용해서 재료를 적신 다음 허리, 무릎, 어깨 같은 부위에 올리고 그 위를 마르지 않도록 랩이나 수건으로 덮어두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랩을 사용할 때는 밀폐가 너무 되면 열감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어느 정도 되는 천으로 마무리하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증이 오래된 분들은 한 번에 오래 붙이기보다는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민감도나 체질에 따라 따끈한 느낌이 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반응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접근해야 부담이 없습니다. 예전에 80대 남성분 중 한 분은 처음부터 1시간 이상 붙였다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20분 정도로 시간을 줄여서 하루에 2번씩 나누어 하도록 했더니 오히려 반응이 편안했고 통증 감소도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활용 부위를 꼭 허리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관절 옆쪽이나 엉치뼈 부근, 무릎 안쪽, 종아리 뒤쪽처럼 근막이 뭉치거나 혈액순환이 정체되는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쪽에 사용할 경우에는 바르고 난 다음 담요나 수건으로 덮어 온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허리는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적용하기 쉬운 대신 무릎은 다리를 약간 구부려서 뒤쪽과 옆쪽을 충분히 감싸야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부분 중 하나가 가족과 함께 지낼 때 냄새나 사용 공간 문제였습니다. 소주는 휘발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향이 올라오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만약 주변 가족이 예민한 경우에는 창을 조금 열어두거나 적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예 조용한 시간대나 잠들기 전 준비해두는 방식도 무난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은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처음에는 몰래 화장실에서 바르시다가 나중에는 담요 덮고 거실에서 편하게 하셨습니다. 통증이 줄다 보니 가족들도 결국 인정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상 이런 방법은 주변 이해보다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재료를 어떤 병에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실질적인 수치나 예시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도 환자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서 방치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지인에게 좋다고 들었다며 한꺼번에 큰 통으로 담가놓고 정작 본인은 자극 때문에 며칠하고 중단하셨는데 오히려 소량으로 만들어 점차 응용한 분들이 훨씬 꾸준히 이어갔고 효과도 체감 시간이 짧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이 있었는데 불안감과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수술 전 준비기로 몸을 풀어두는 의미에서 소량의 외용을 시도하셨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충돌이 없는 방식으로 일정 시간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 긴장이 줄어들어 수술 당일 회복이 훨씬 수월했고 의외로 수술 직후 통증도 덜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통증의 원인이 뼈나 연골일지라도 주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담그는 과정과 적용 방식의 큰 틀을 말씀드렸고 다음 흐름에서는 어떤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각각 어떤 경우에 잘 맞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만 놓고 보기보다는 무릎과 고관절, 어깨, 손목처럼 다른 관절과 연결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연령대나 체력에 따라 적용 시간도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 그대로 듣고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골라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에서 준비와 적용법, 실제 사례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정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여 실천하는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통증이 시작되는 시기나 원인이 다르고 체질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원리만 이해하고 꾸준히 적용했을 때 공통적으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소주에 재료를 담가서 바르는 방법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인대, 관절 주변 순환 상태를 개선하고 통증 신호를 완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통증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이나 자세, 체력 저하와 함께 서서히 쌓인 결과입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 분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버티다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았고 의자에 오래 앉거나 바닥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같은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줄 때는 단순히 통증 부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주변과 연결된 근육, 혈류 흐름, 체온 상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척추뼈 위에만 붙이지 말고 옆구리 쪽, 엉덩이 위, 장유근 라인까지 함께 관리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환자들 중에 가장 꾸준히 좋아진 분들의 특징을 보면 억지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생활 패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씻고 나서 20분 정도 거즈를 덮어놓고 앉아 있거나 낮 시간에 햇볕 잘 드는 창가에서 담요를 덮은 채 한 번씩 적용하곤 했습니다. 어떤 분은 TV를 볼 때 한쪽 허리에 번갈아 가며 바르기도 했고 어떤 분은 무릎과 허리를 나눠서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치료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든 분들이 가장 효과를 받습니다. 또 가족이 있는 분들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했더라도 몸이 좋아지면 오히려 가족이 먼저 도와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냄새나 번거로움이 걸림돌이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지면 주변 반응이 달랐습니다. 통증이 줄면 자연스럽게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생활 분위기 자체가 변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은 평소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잦았는데 허리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나아지니까 부부 사이도 조금씩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게 바르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서야 인정하시더군요. 통증이 심했던 분들 중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고민하던 시점에 이 외용법을 병행하면서 회복 시기를 늦추거나 필요성을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수술이 필요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절이나 척추 주변의 염증과 긴장을 줄여놓으면 이후 치료 방향이나 재활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몸의 직접적인 자극보다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 부담이 덜하고 회복도 안정적입니다. 혈관이 약해 주사를 자주 맞기 어려운 분이나 위장에 부담이 있어 약을 오래 먹기 힘든 분들은 외용 방식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단기간에 확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습관입니다. 몸에 축적된 긴장과 염증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반복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은 지켜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해서 바로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미 그 전부터 업힌 병력이 짧았다는 뜻이고 수년간 쌓여온 문제라면 조금씩 풀리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만 아프다가 어느 순간 무릎이나 고관절까지 불편해졌던 분들이 꽤 많았는데 외용을 통해 허리 부위가 부드러워지면 무릎 부담도 덜어지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몸의 구조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부위가 좋아지면 그 주변도 따라 변합니다. 살면서 움직임이 줄어든 분들은 허리뿐 아니라 종아리, 발목, 어깨 같은 곳에도 뻐근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적용하던 것을 다른 부위에도 시험적으로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등판 전체에 사용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직접 문지르기 어렵다면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덮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형태보다 중요한 건 온기 자극과 혈류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귀찮다고 아무 천이나 쓰는 경우인데 가능한 한 향료나 화학 성분 없는 천을 쓰는 게 좋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탁해서 말려두면 위생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몸이 점점 풀리면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바뀝니다. 허리가 굳어있던 분들은 처음에는 숙이는 동작이나 옆으로 비트는 동작에 겁을 냈지만 통증 강도가 완화되면 조금씩 동작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 준비나 청소, 가벼운 산책 같은 일상의 활동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주변에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감각은 남아있고 몸은 여전히 변화에 반응합니다. 문제는 방법을 몰랐거나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을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방법이 특별하거나 복잡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읽고 이해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통증이 생긴 배경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생활 습관과 자세, 수면 환경과 체중, 과거 부상력까지 하나씩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 원인이 보입니다. 여기에 외용 방식이 결합되면 약물이나 시술이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게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 밤에 뒤척일 때의 고통도 줄고 앉았다 일어설 때의 압박감도 완화됩니다. 이때부터는 몸이 기억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통증은 반복될 수 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안에서 각자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고 어떤 재료가 가장 맞는지, 어느 시간대가 편한지, 몇 분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지 몸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관리라는 건 남이 대신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방법은 의학적 접근과 생활 관리를 동시에 이어갈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뼈와 관절이 버틴 몸이라면 남은 시간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과거에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오래 아팠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몸은 변화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 몸 상태를 살피고 외부 자극을 통해 근육과 혈류를 깨워주는 것, 그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몸의 회복력과 연결된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어느 부분부터 시작할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허리가 먼저인지 무릎이 먼저인지 아니면 어깨가 더 아픈지 각자 다르겠지만 통증이라는 것은 결국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열리면 나머지 부위도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진료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